보완하지 않았고 차량을 수사팀장은 체증 검찰은 공무인멸 증거인 2026년 7월 13일 장윤기는 법정에서 강간 목적의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귀가하던 고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 했다는 범행 목적까지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만 해도 장윤기가 했던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범죄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죠. 경찰도 장윤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똑같은 범행을 두고 나온 전혀 다른 두 개의 결론. 그날 경찰은 대체 무엇을 놓쳤던 걸까요? 2026년 5월 5일 새벽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고등학생의 뒤를 장윤기가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장윤기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약 15분 동안 무려 1.2km가량을 뒤따라갔습니다. 그러다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세워두고 피해자의 뒤로 빠르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죠. 하지만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했고 결국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해 숨지게 했습니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또 다른 고등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장윤기는 체포된 뒤부터 성범죄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누군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죠. 경찰은 장윤기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장윤기가 분풀이 대상으로 피해자를 선택했고 범행도 미리 준비한 계획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납치나 성폭행 목적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일반 살인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범행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검찰이 먼저 주목한 건 장윤기가 피해자를 제압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장윤기는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아 제압한 뒤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 방식이 사건 이틀 전 다른 피해자에게 저질렀던 성범죄 당시의 제압 방식과 매우 비슷했던 겁니다. 범행 현장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화질 개선을 거쳐 다시 분석됐습니다. 영상에는 장윤기가 차량 뒷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피해자를 제압하고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장면들을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오랫동안 뒤따라갔다는 점, 사람이 드문 장소에 차량을 세워뒀다는 점, 차량의 뒷문을 미리 열어놨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를 제압한 뒤 그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점까지 이 모든 정황을 하나로 연결한 것이죠. 검찰은 범행 목적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납치와 성폭행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6월 2일 검찰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이 아닌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깁니다. 여기서 단순히 죄명 하나만 바뀐 게 아닙니다. 일반 살인은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강간 등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규정돼 있습니다. 범행을 바라보는 법적 판단도 적용되는 형량도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장윤기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장윤기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기 센터에서 근무하던 여성과 센터를 이용하던 여중생들의 신체를 총 7차례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에는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베트남 출신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연락을 거부하자 장윤기는 스토킹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이틀 전인 5월 3일 장윤기는 이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게 됩니다. 특히 피해 여학생에게 접근했던 방식은 이때 사용했던 제압 방식과 유사했습니다. 불법 촬영에서 스토킹으로, 스토킹에서 주거침입과 성폭력으로, 그리고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한 번의 우발적 범행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성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려는 행동이 계속 반복됐고 그 정도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생깁니다. 검찰이 새롭게 찾아낸 증거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발견됐던 것들이라는 겁니다. 사건 당일은 장윤기의 자취방에서 목과 가슴 부분 등이 훼손된 사람 형태의 성인용품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리얼도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건 그 다음입니다. 수사팀은 현직 경찰관이었던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아들의 자취방 주소와 출입 비밀번호까지 전달했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그렇게 자취방에 들어갔고 경찰이 압수하지 않았던 해당 물건을 폐기했습니다. 장윤기가 사용했던 여러 대의 휴대전화도 불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서도 중요한 물건이 발견됩니다. 사람을 결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 타이였습니다. 경찰은 이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 사진과 영상까지 촬영했습니다. 그런데도 증거물로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하루 만에 가족에게 돌아갔고 그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약 2달 뒤
검찰이 장윤기 아버지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사라졌던 케이블 타이를 찾아냅니다. 경찰이 차량에서 발견하고도 확보하지 않았던 물건이 피의자의 아버지 집에서 다시 나온 겁니다. 차량 트렁크에 숨겨져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역시 경찰이 아닌 검찰의 보안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확보됐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윗선이 제동을 걸었다는 수사팀 관계자의 진술이 확보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최초 수사팀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조사 범위는 당시 형사과장과 경찰서장 등 수사 지휘부까지 확대됐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큰아버지도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 간부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큰아버지가 실제 수사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 기록 안에는 이미 성범죄 목적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증거가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발견했던 증거를 제대로 남기지 못했던 걸까요? 장윤기는 범행 직후부터 자신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장윤기는 범행 이후 약 11시간 동안 도주하면서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전화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렸습니다. 무인 세탁방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했고 이후 미용실까지 찾아가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죽으려고 했다는 사람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추적할 증거를 없애고 외모를 정리했던 것이죠. 첫 재판에서도 장윤기는 살인과 계획 범행 등 대부분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목적만큼은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도 계속 미뤘습니다. 그러다 검찰의 보안 수사가 진행되고 관련 증거들이 제시되자 장윤기는 결국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약 2달 만이었습니다. 장윤기는 앞서 법원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에서 수감 생활 중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범행 직후 미용실을 찾았던 행동, 포토라인에서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던 모습, 그리고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수감 생활 계획을 이야기했던 태도, 이런 모습들은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습니다. 하지만 장윤기가 진술을 바꿨다고 해서 이 사건이 모두 끝난 건 아닙니다. 사건 당일 차량의 뒷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성범죄 목적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도 처음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서는 제대로 증거로 이어지지 못했고 일부는 수사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와 유가족입니다. 같은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수사 과정에서는 대체 무엇을 놓쳤던 걸까요? 그리고 경찰 수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수사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할까요? 장윤기 사건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밝혀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